간과 슬개를 다 빼줄 것처럼 맞춰주다가 당신이 단 한 번 거절의 뜻을 내비쳤을 때 순식간에 안면을 몰수하는 사람을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당신이 그동안 베풀었던 10번의 헌신과 호의는 그들의 머릿속에서 이미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땀방울 섞인 친절을 자신들이 단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착각하고 있었기에 단 한 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천하의 몹쓸 인간으로 매도하며 원수처럼 등을 돌립니다.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 이덕이라고 믿었던 당신의 순진함이 오히려 상대방의 오만함과 배신을 괴물처럼 키워낸 셈입니다. 수천 년 전 이익 앞에서는 언제든 태세를 전환하는 인간의 밑바닥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다본 철학자 한비자는 이 간사한 본성을 향해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10번 잘해주어도 한 번 섭섭하게 하면 원수가 되는 것이 인간의 간사한 본성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결코 받은 은혜를 고스란히 기억하는 고결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는 그 단 한 번의 순간에 눈이 뒤집혀 과거의 모든 고마움을 짓밟아버리는 이기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오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음해를 원수로 갚는 인간들의 얄팍한 민낯을 한비자의 냉혹한 시선으로 남김없이 해체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타인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호구로 살고 싶지 않다면 이 뼈아픈 진실을 끝까지 마주하십시오. 한비자가 이 말을 내뱉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국시대라는 피비린내 나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을 섬기던 충신이 하루아침에 참수당하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한 장수가 전쟁이 끝나자마자 토사구팽 당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 처참한 현실 속에서 한비자는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에게 감사란 순간의 감정일 뿐이고 이익이 걸리는 순간 그 감사는 흔적도 없이 증발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당신에게도 분명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후배를 물심양면으로 돌봐주었는데 딱 한 번 바빠서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더니 뒤에서 당신을 이기적인 선배라고 험담하던 그 후배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매번 반찬을 나눠주고 택배를 대신 받아주었는데 한 번 주차 문제로 의견 충돌이 생기자 그동안의 호의는 까맣게 잊고 고성을 지르던 그 이웃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별히 나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같은 짓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동안 해주신 수만 가지의 헌신은 잊어버리고 단 한 번 서운했던 말 한마디를 가슴에 모처럼 박아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비자가 말한 인간의 간사한 본성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한비자는 그 뿌리를 인간의 이기심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빠르게 분류됩니다. 마치 매일 마시는 공기처럼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다가 없어지는 순간 질식하듯 분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뇌리에 깊이 각인됩니다. 마치 흰 셔츠에 떨어진 한 방울의 커피 얼룩처럼 나머지 깨끗한 부분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그 얼룩만 보이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시 시대의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바나 초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맛있는 열매가 열린 나무의 위치보다 호랑이가 출몰하는 장소를 더 정확하게 기억해야 했으니까요. 문제는 이 생존 본능이 현대사회의 인간관계에서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비자는 이 본성을 꿰뚫어 보았기에 인간은 대할 때 감정에 기대지 말고 시스템과 원칙에 기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의 군주들은 자신의 덕과 은혜로 신하들의 충성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어도 신하의 이익에 반하는 순간 배신은 불가피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추 전국 시대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자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초나라에서 아버지와 형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뒤
복수를 위해 오나라로 도망쳤습니다. 오나라의 왕 함녀는 오자서를 깊이 신임하여 재상의 자리에 앉혔고 오자서는 그 은혜에 보답하듯 오나라를 강대국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러나 함녀가 죽고 아들 부차가 왕위에 오르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차는 아버지가 그토록 신뢰했던 오자서의 간언을 듣기 싫어했고 결국 칼을 내려 자결을 명했습니다. 수십 년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로는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고대의 이야기일 뿐이겠습니까? 현대 사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 20년을 바친 직원이 실적이 한 분기 떨어졌다는 이유로 아무런 미련 없이 해고당합니다. 그 직원이 지난 20년간 회사에 가져다준 수십억 원의 이익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최근 분기의 마이너스 숫자만이 그의 가치를 결정짓습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가족관계에서는 이 현상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학비를 대고 아플 때 밤을 새워 간호하고 자신의 꿈은 접어두고 자식의 미래에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성인이 되어 독립한 후 부모가 한 번이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도움을 요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모님은 왜 노후 준비를 안 하셨어요? 라는 차가운 말 한마디로 수십 년의 희생을 짓밟아버리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비자라면 이런 상황에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인간은 받은 것에 감사하는 능력보다 잃은 것에 분노하는 능력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관계를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관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친절하게 대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아무도 믿지 말고 내녀란처럼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한비자의 가르침을 단순히 사람을 믿지 마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이해에 불과합니다. 한비자가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은망덕하다고 분노하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물의 본성을 알면 수로를 만들어 물을 다스릴 수 있듯이 인간의 본성을 알면 관계를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 때 무의식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상대방도 나에게 이만큼 해주겠지 라는 암묵적인 거래 장부를 마음속에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런 장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혼자서 쓰고 있는 장부에 상대방이 결제를 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장부의 잔고가 바닥났다고 느끼는 순간 당신은 배신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한비자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베푸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답을 기대하는 베풀이고 다른 하나는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베푸기입니다. 전자는 투자이고 후자는 선물입니다. 투자에는 반드시 손실의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선물에는 손실이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려받을 것을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베풀을 선물이라고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정도 해줬으면 나한테 잘해줘야지 라는 기배를 품고 있습니다. 이 자기기만이야말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고통을 만들어내는 원흉입니다. 한비자는 이런 자기기만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만약 보답을 원한다면 처음부터 명확하게 조건을 제시하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더 정직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고 말입니다. 모호한 은혜를 베풀어 놓고 나중에 보답이 없다고 서운해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자 상대방에게도 부당한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매우 합리적인 조언입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갚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안 갚으면 서운해하는 것과 처음부터 이건 빌려주는 거니까 언제까지 갚아줘 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한비자의 냉철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의 간사함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상황들을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권력의 이동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자체에 충성합니다. 왕이 강할 때는 모두가 충신이지만 왕이 약해지는 순간 그 충신들은 새로운 권력자를 찾아 떠나갑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부서장이 승승장구할 때는 모든 부하 직원이 충성스러운 팀원이었습니다. 점심때마다 함께 밥을 먹고 주말에도 부서장의 전화에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부서장이 좌천되는 순간 그 충성스러운 부하들은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하고 예전에 함께 웃으며 나눈 대화는 기억에서 완전히 삭제됩니다. 어제의 멘토가 오늘의 남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채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한비전은 이런 현상을 보며 인간의 본성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본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보기에 문제의 핵심은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인간이 이기적이면서도 자신은 이기적이지 않다고 믿는 위선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비자의 통찰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 심리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봉사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는 고상한 동기를 부여하고 타인의 같은 행동에는 이기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친구를 도울 때는 순수한 우정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친구가 나를 도울 때는 뭔가 필요한 게 있나 보다 라고 의심하는 것이 바로 이 편향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한비자는 이런 위선을 걷어내고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냉정한 시선 위에 세워진 관계만이 진정으로 오래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환상 위에 세워진 집은 바람 한 번에 무너지지만 단단한 땅 위에 세워진 집은 폭풍에도 견딜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냉혹한 진실을 알고 난 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비자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프게 가격표를 붙이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해줄 때 마음속으로 이 정도면 나중에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 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면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그 계산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당신이 느낄 배신감과 분노는 당신 자신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고 싶을 때만 주십시오. 그리고 준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라고 마음속에서 완전히 놓아버리십시오. 두 번째, 사람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십시오. 한비전은 말의 가치를 극도로 낮게 평가한 철학자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실제 행동이 그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감사는 공허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말은 무뚝뚝해도 당신이 어려울 때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당신 편입니다. 혀는 거짓말을 하지만 발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선을 그으십시오. 호의에는 반드시 경계선이 있어야 합니다. 경계선 없는 호의는 상대방을 거만하게 만들고 결국 당신을 하임으로 전락시킵니다. 여기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 라는 선을 명확하게 긋고 그 선을 넘으려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의 토대가 됩니다. 네 번째, 배은망덕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화를 내고 서운해해도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비자가 가르쳤듯이 그것은 그들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본성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바위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배은망덕한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 빈자리에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을 채우십시오. 다섯 번째, 스스로에게도 정직하십시오. 당신도 누군가에게 배은망덕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친구의 호의를 가볍게 여기고 동료의 도움을 잊어버린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타인의 배은망덕함에 분노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배은망덕함을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한비자가 말한 자기인식의 출발점입니다. 한비자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시대는 말 그대로 나라와 나라가 생존을 걸고 전쟁을 벌이던 시대였습니다.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되고 함께 술잔을 나누던 사람이 다음날 칼을 들이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인간의 선한 본성을 믿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름없었습니다.
한비자의 스승은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순자는 교육과 예절을 통해 그 악한 본성을 교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한비자는 스승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본성을 교정하려는 시도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대신 그 본성을 인정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댐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본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댐을 쌓으면 그 물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고 심지어 그 물로 전기를 만들어 인간에게 이롭게 쓸 수도 있습니다. 한비자가 말하는 법과 제도란 바로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 세워진 댐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과 상대방 사이에도 일종의 댐, 즉 규칙과 경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친한 사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가족이라도 넘어서는 안 될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 라고 말하는 순간 관계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계가 없는 관계에서는 한쪽이 반드시 더 많이 주고 한쪽이 반드시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더 많이 주는 쪽이 나는 괜찮아 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균형은 점점 커지고 결국 더 많이 준 쪽의 내면에 분노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 분노는 마치 화산의 마그마처럼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부에서 끓어오르다가 어느 순간 사소한 계기로 폭발합니다. 그때 터져나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폭발의 순간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왔던 쪽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갑자기 왜 이래?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그들의 입장에서는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대방이 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에 갑자기 태도가 변한 것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비자가 경고한 악순환의 구조입니다. 호의를 베풀면 그것이 단연해지고 단연해진 호의를 거두면 배신이 됩니다. 그래서 한비자는 처음부터 호의의 명확한 조건과 한계를 설정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의문을 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진심이란 건 없는 건가요? 모든 관계가 다 이해타산인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비자는 세상에 진심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심만으로는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가 달리려면 연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료만으로 자동차가 달리지는 않습니다. 엔진도 있어야 하고 바퀴도 있어야 하고 도로도 있어야 합니다. 진심은 인간관계의 연료입니다. 없으면 관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만 있고 다른 것들, 즉 서로에 대한 이해, 경계의 존중, 공정한 주고받기가 없다면 관계는 결코 멀리 가지 못합니다. 한비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한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멘자입니다. 멘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는 네 가지 마음의 싹이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멘자의 시각에서 보면 인간이 배은망덕하게 구는 것은 본성이 악해서가 아니라 환경에 의해 선한 본성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비자와 맹자 모두 인간을 관찰했지만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일까요? 아마 둘 다 옳을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면도 있고 이기적인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면이 더 자주 발현되느냐는 상황과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배가 부르고 마음이 편안할 때는 인간의 선한 면이 드러납니다.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면 달려가 도와주고 이웃의 어려움에 가슴이 아파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는 순간 이기적인 면이 고개를 듭니다. 극단적인 예로 침몰하는 배에서 구명보트가 부족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비자는 바로 그 극단적인 상황, 즉 인간의 이기심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을 기준으로 인간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로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바로 그런 극한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 함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관계의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한비자의 가르침은 비관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론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되 그 현실 속에서 최선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형제 자매가 모입니다.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없던 사이가 부모님 앞에서만 효자 연기를 합니다.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아버지 무릎은 좀 나아지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부모님의 병원비를 내고 매주 찾아뵙는 것은 항상 한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다가 유산 상속이라는 문제가 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부모님 한번 찾아뵙지 않던 형제가 나도 자식인데 똑같이 나눠야지 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수십 년간 부모님을 모시며 헌신한 한 사람의 노고는 유산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한비자라면 이것을 보고 내가 뭐라고 했나? 라고 쓴웃음을 지었을 것입니다. 이익 앞에서 인간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비자는 인간의 이런 모습을 비난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의사가 환자의 병을 진단하듯이 인간의 본성을 진단한 것입니다. 의사가 당신은 당뇨병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환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듯이 한비자가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라고 말한 것도 비난이 아닌 진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단 이후의 처방입니다. 한비자의 처방은 명확합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하되 그 이기심이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국가 수준에서는 그것이 법률과 제도이고 개인 수준에서는 그것이 관계의 규칙과 경계입니다.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이나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한비자가 수천 년 전에 간파한 인간의 본성을 스미스는 18세기에 경제 원리로 재발견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좋은 관계는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입니다. 한쪽만 계속 주고 한쪽만 계속 받는 관계는 아무리 사랑이 넘쳐도 결국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주는 쪽은 지치고 받는 쪽은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도 자연적으로도 지속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한비자의 시대에는 이 원리를 무시한 군주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원리를 무시한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파탄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비자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는 사적인 감정이 개입해서는 안 되고 사적인 영역에서도 공적인 원칙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직장에서의 관계와 사적인 관계를 혼동하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직장 동료에게 개인적인 호의를 베풀고 나서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받았을 때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공과 사를 혼동한 결과일 뿐입니다. 직장은 이익을 위한 조직이지 우정을 나누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곳에서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불필요한 상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에서도 진정한 우정이 싹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가적인 것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을 잊고 부가적인 것에 매달리면 결국 둘 다 잃게 됩니다. 한비자의 가르침 중 가장 뼈아픈 것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 이 말은 국가 운영에 대한 조언이었지만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모르는 남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만 방어벽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뢰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필수 요소입니다. 다만 한비자가 말하는 것은 맹목적인 신뢰와 현명한 신뢰의 차이입니다. 맹목적인 신뢰는 상대방을 검증 없이 무조건 믿는 것이고 현명한 신뢰는 상대방의 행동 패턴을 관찰한 후에 그 패턴에 근거하여 신뢰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신뢰는 아름답지만 위험합니다. 현명한 신뢰는 덜 아름답지만 안전합니다. 한비자는
안전한 신뢰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신뢰가 배신당했을 때의 파괴력은 핵폭탄급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장 큰 배신감을 느끼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대부분 우리가 가장 깊이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옵니다. 수십 년 친구가 뒤통수를 칠 때, 헌신적이었던 배우자가 외도를 할 때, 아낌없이 키워준 자식이 등을 돌릴 때, 그 고통의 크기는 신뢰의 깊이에 정비례합니다. 한비자는 이런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항상 한 발짝 물러서서 관계를 바라보라고 조언합니다. 사랑하되 맹목적이지 않게, 신뢰하되 검증을 멈추지 않으며, 베풀되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이 한비자가 추구한 관계의 이상입니다. 이제 한비자의 가르침을 우리의 일상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직장에서 퇴근하면 어떤 인간관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가족이 있을 것이고, 친구가 있을 것이고, 이웃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에서 한비자의 지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다 알아서 해줘야지 라는 모호한 기대가 가장 많은 갈등을 만듭니다. 명절 준비는 누가 하고, 부모님 부양은 어떻게 분담하고, 병조사비는 얼마씩 내고,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 한비자식 가족관리법입니다. 차갑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런 규칙 없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방치해두면 나중에 왜 나만 맨날 이런 것을 하냐는 폭발이 나옵니다. 그때의 갈등은 미리 규칙을 정해두었을 때의 불편함보다 100배는 더 클 것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호혜의 원칙이 핵심입니다. 항상 당신이 먼저 연락하고, 항상 당신이 먼저 약속을 잡고, 항상 당신이 먼저 양보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봉사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양방향입니다.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는 결국 노력하는 쪽이 지쳐서 끝나게 됩니다. 한비자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보라. 당신이 연락을 멈추었을 때 먼저 연락이 오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직장 관계에서는 감정과 업무를 분리하는 것이 생존의 기본입니다.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과도한 호의를 베풀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전문성을 갉아먹고 상사의 부당한 요구를 정당화하는 빌미가 됩니다. 한비자는 군주와 신하의 관계에서도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신하가 군주에게 지나치게 아부하면 군주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나중에 신하가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면 오히려 반역으로 간주합니다. 현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매번 야근을 자원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부당한 업무를 떠안으면 상사는 그것을 당신의 열정이 아니라 당신의 의무로 재분류합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거부하면 요즘 왜 이렇게 태도가 변했어? 라는 차가운 시선이 돌아옵니다. 한비자의 냉철함은 때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지만 그 안에 담긴 통찰의 깊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가 2000년도 더 전에 간파한 인간의 본성은 스마트폰 시대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SNS에서 좋아요를 눌러주다가 한 번 안 누르면 서운해하는 사람, 매번 선물을 해주다가 한 번 빈손으로 가면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항상 먼저 연락하다가 한 번 안 하면 절교를 선언하는 사람.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한비자가 살던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맹목한 현실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한비자의 가르침을 종합하면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인간의 야점을 알되 미워하지 말고,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하되 절망하지 말며, 현실을 직시하되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한비자는 차가운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차가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약점을 직시함으로써 오히려 더 공정하고 안정적인 세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환상에 기대어 만든 세상은 쉽게 무너지지만 현실에 기반하여 만든 세상은 오래 지속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대방을 천사로 이상화하지도 않고 악마로 비하하지도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인간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 관계 안에서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서로의 이디심을 존중하며 서로의 경계를 지켜줄 때 비로소 배은망덕이라는 비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비자가 수천 년 전에 던진 화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10번 잘해주어도 한 번 섭섭하게 하면 원수가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0번 잘해줄 때 11번째도 잘해줘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잘해주고 싶을 때 진심으로 잘해주되 더 이상 줄 수 없을 때는 당당하게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으로 인해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한계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호의는 누군가에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친절은 의무가 아닙니다. 당신의 희생은 빚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한비자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나 남기겠습니다. 한비저는 자신의 철학을 완성한 뒤 진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같은 문화에서 수확한 동문이사의 모함을 받아 옥중에서 독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인간의 간사한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그 간사한 본성의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은 그래서 더욱 뼈아프고 그래서 더욱 무겁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안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모른 채 당하는 것보다는 알고 대비하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한비자는 자신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이 진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한비자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의 본성은 두려워하라. 이 역설적인 진리를 가슴에 새기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호의를 악용당하는 순진한 사람이 아니라 호의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비자의 차가운 지혜가 당신의 뜨거운 삶에 든든한 갑옷이 되기를 바랍니다.